네, 이급 아로마테라피 두 번째 과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역사, 그리고 캐리어 오일,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막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 사진 자료들이 좀 많으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집트 얘기를 해요. 이집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보통 이집트 하는 이유는 서양 풀이라서 그렇죠. 에센셜 오일이. 만약에 이게 동양 풀이었다면 중국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집트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는요, 계속 고고하게 발굴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온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도 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관련된 거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 보면은 어떠세요? 이제 누군가가 치장을 해주죠.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아로마를 단순히 그냥 죽었을 때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약용 약초나 아니면 향유, 연고, 향수 이렇게 화장품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데 많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용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제작이 됐냐면 이 이집트는 파피루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약용 약초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피루스에 제작해서 이제 전래하게 되어 왔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대대손손 나올 수 있게도 했고 또 왕의 무덤에도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문쌤2 님께서 파라오 그 투탕카멘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의자에도 약간 향을 바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사진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로마 테라피 역사할 때 처음에 이집트를 얘기할 때 우리가 미라는 미르 오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더우드랑 모략을 사용해서 이제 붕대에다가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방부 작용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유나 연고류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고 향수로 제조해가지고도 이제 사용했고 거의 귀족이나 왕, 그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로마를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 특권 계층들이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나오죠.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도 막 열심히 써 있는 걸 보이지만 이제 의사의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이제 의학서를 많이 저술했고요. 그리스는요, 이집트를 동경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어디를 많이 가냐면 유럽을 많이 가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을 미국에서 좀 알아주고,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좀 알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는요, 이집트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되게 알아준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서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갖고 자기네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그리스는 전쟁에서 상처 치료용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분께서는 약용식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마사지와 목법을 치료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요. 도시를 방역하는데 이런데 이제 허브를 사용하고 이렇게 약초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저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알아야 되죠. 이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사용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방역 체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는요. 그리스는 이집트에 유학을 갔고요. 로마의 의사들은 그리스로 많이 또 유학을 가가지고 선진 기술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다시피 목욕 문화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로마 제국은요, 그냥 목욕탕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욕탕 문화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의 한 장소인 거예요. 왕, 군인,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골프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의 뭔가 이득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TV에서 어렸을 때 보면 사우나에서 얘기하시는 아저씨들 많았잖아요. 어르신들께 사업에 관련된 거를 그렇게 어디 한 공간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는 목욕탕에서 했어요.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세균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이제 사우나 가거나 목욕탕 가면은 허브탕 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브를 우린 물 이런 데서 하고 이 여기 안에 있는 공기 자체를요 허브를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에서 쑥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제 벌레나 이런 것들을 쫓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를 이런 것도 태웠고 또 허브나 이런 향료들을 사용해가지고 목욕용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데서 조금 이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욕탕 문화를 유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탈의를 하고 나서 오일을 바른대요. 그 다음에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그 다음에 입욕을 한 다음에 차가운 물로 수영한 다음에 오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요런 게 로마 시대의 목욕탕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을 과시하는 데 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는요. 개선 장군이라고 해서 정복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이 개선을 할 때 엄청나게 향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향을 많이 쓰는 장군일수록 굉장히 공적이 많은 사람, 위상이 높은 사람 이렇게 보여졌고 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을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 있는데 그 네, 문쌤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 있어요? 로마 시대 그거 하는 거?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뭐 벤허, 코바디스, 맞아. 뭐 많이 네, 나왔었죠, 그때. 깨, 네. 그때 영화들 보면은 그 개선할 때 엄청나게 꽃을 뿌리는 거 혹시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음, 처음에 배너 맨 처음에 나올 때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개선 음, 장면일 때 막 뭔가를 뿌리고 하는데 거기에 향이 엄청나게 가득했다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향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런 시각적인 장치로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의 과시는 이런 걸로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예수의 탄생이 항상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죠. 중점적인 거는 예수의 탄생. 왜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중에 3개 중에 2개가 오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개, 첫 번째 황금, 가족의 그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랬고요. 유향은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 몰약이라는 미르 오일은요, 엄마의 자궁 강장제. 왜냐하면 애를 낳고서는 아이를 낳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시대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일들을 사용해가지고 자궁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아이와 엄마와 가족을 모두를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한 6천 년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요. 거기에 향유, 성유, 뭐 기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알고 계신다면 이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더 역사 얘기를 얘기하시면 더 풍성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갑자기 훅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중세로 갈 거예요. 중세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비세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림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비세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저술물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뭔가 의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천문학, 뭐 물리, 뭐 여러 가지를 했대요. 연금술사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술물들이 많고요. 그 나중에 그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아비세나 또는 이분시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중세시대에 아비세나라는 사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고안한 거, 그러니까 발명한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게 증류하는 법이 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개선시켰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나중에 다음 주쯤에 하게 될 건데요. 수증기 증류법에 냉각 호일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일하고 물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장미 오일, 로즈 워터를 증류를 하면서 로즈 오일과 로즈 워터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아랍 쪽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에서 오면서 이런 기구들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유럽에서도 이런 추출법 같은 것들이 사용해서 더 이제 풍부하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세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각 장치가 부착된 증류법을 고안한 사람이고 현대까지도 사용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의학 저술물이 1800년인가 1900년대까지도 유럽에서 사용되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근대에서 두 분을 좀 보게 될 거예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시험 볼 때 이런 얘기했죠. 그냥 잘 모르시면은 이름 긴 거 찍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르네 몰스 가트포세라는 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하면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는 이제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책에서 요거를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적으로 남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집안이 향수업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화학자예요. 그러니까 향수업자가 집안 대대로 있다고 하면은 화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향을 조합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이분이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실험실에서 폭발을 해서 손이 다치셨어요. 손에 화상을 엄청나게 입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라벤더 워터에다 무조건 집어넣었다, 우연히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 이분이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던 것뿐이지 아주 몰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같이 생긴 라벤더 워터에 이 손이 모던 에센셜 책에 보면 괴사가 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가스화돼가지고 이제 뭔가 피부 조직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라벤더 워터에다가 넣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런 괴사되는 게 막아지고 재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았나? 라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책도 쓰시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 르네모이스 가트포세라는 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 발렛이라는 분이에요. 요쪽 사진이 흔하게 있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잘 제가 찾아와가지고 넣었는데요. 이분은 의사예요. 프랑스 의사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는 화학자, 그다음에 장 발렛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또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든 이제 민간인이든 간에 이제 의약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특히 군인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다치잖아요. 이 분들한테 이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해가지고 의약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 해봐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아로마를 사람들한테 써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근대에서는 제일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로마 테라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전통의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검증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며 이제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역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캐리어 오일. 문쌤, 투쌤, 잠깐 음소거 해제 가능하세요? 네. 캐리어 오일이 뭘까요? 캐리어 오일은 오일이 네. 휘발성이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오일. 맞습니다. 네. 정확해요. 혼합 오일. 네, 캐리어 오일에는 코코넛 오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오일도 있는데 지금 그림에 있는 건 올리브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오일을 얘기를 하면 보통 베이스 오일, 그러니까 오일을 희석해서 쓸 때 사용하는 오일을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피부나 몸의 원하는 부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캐리어 오일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에센셜 오일은 빨리 휘발되기 때문에 그 휘발되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흡수력을 높아서 피부에 조금 오래 있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인체 적용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피부에 직접 바를 때 이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캐리어 오일로는요.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넛, 뭐 올리브, 아보카도, 포도씨, 해바라기씨 이런 이제 오일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오일들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코코넛 오일을 쓰는 이유 또는 코코넛 오일 중에서도 프락셔네이티드라는 공법이 들어간 오일을 쓰는 거는 이 캐리어 오일은요. 장점은 이 흡수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얘네들 자체가 영양분이 많아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바라기씨라던가 포도씨 이런 것들은 자체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산패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름 쩐내 난다고 할 때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그 프랙셔네이티드 공법은 그런 영양분들을 다 뽑고요. 그냥 오일로서 순수한 오일로서 에센셜 오일을 이제 운반하거나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없앤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영양분을 뺐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뭐 비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화장품 만들 때 쓰는 이유가 걔네들 자체에 이제 영양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센셜 오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오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프랙셔네이티드 코코넛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걸 쓰는 게 좀 더 이제 잘 맞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캐리어 오일이 뭔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캐리어 오일은 코코넛 오일이 포함이 돼요. 코코넛 오일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에는 다양한 오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코넛 오일이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해바라기 씨유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나 효과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오일들을 선택하시는 거를 안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향을 맡으면요. 후각 세포를 통해서 뇌로 가요. 요거를 엄청 그림을 예쁘게 그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영어로 써야죠. 그러면은 좀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분자가 이렇게 향이 나잖아요. 그러면 코로 들어가요. 그러면 코 위에 있는 여기 점액에 닿으면서요. 이 향이 용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선모에 향기 분자가 결합이 되면서 후각세포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후각세포에 전달이 되면서 엑손 신경돌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로 바뀐 것들이 후구나 후삭을 통해서 변형계로 가는데 요런 것들, 변형계, 뭐 시상하부, 대뇌피질, 뇌하수체 이런 해서 뇌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향기 분자가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야 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포인트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것대로 설명을 쭉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다 모르시거든요. 저도 설명하려면 어렵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렵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향기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이게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간다. 변형계로 간다면 감정이나 성욕, 식욕, 기억, 학습 능력 같은 데를 조절하는 그런 데가 변형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상하부나 대뇌피질 그리고 뇌하수체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만 요 향을 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전기적 신호다. 두 번째, 똑같이 호흡을 했어요. 호흡을 했는데 하나는 향으로 후각세포에 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숨 있잖아요. 우리의 숨과 연결이 돼가지고 폐로 들어가요. 그래서 향기 분자가 코를 통해 가지고 인두를 통해서 기관으로 가고 기관지로 간 다음에 폐포로 가는 거죠. 여기 폐포의 그림을 보시면요. 폐포는요.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산소를 취한 걸 어디로 통해요? 적혈구한테 얹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같이 갖고 와서 다시 내뿜죠.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기관들이 순환을 하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향기 분자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 향기 분자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으로 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 전신 순환하고선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럼 숨으로 빠져나오느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요. 피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소변이나 대변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과 화학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얼마 만에 빠져나가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천연은 이제 짧게는 뭐 6시간, 길게는 뭐 하루 정도에서 다 돌고 자기 역할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특히 오일을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오일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만 써도 굉장히 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뇌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향을 잘 맡지 않아요. 뇌에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날리는 거는 계속 향이 나는 게 경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같은 향 있으면 계속 우리가 냄새가 오래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뇌에서 계속 얘를 뭔가 알아보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연향을 맡잖아요. 그러면 얼마 후에 사라져요. 우리가 못 맡는 것뿐이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맡거든요. 그래서 막 한약향이 난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뇌에서 이미 이게 천연이고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맞고선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코에 잘 안 맡아져가지고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도 약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을 쓰시는 분들은 좀 의식적으로 물을 좀 많이 드세요. 순환이 좀 잘 되고 잘 빠져나가게. 물을 아무래도 먹으면 소변도 자주 가잖아요. 귀찮다 하시던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배출되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신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땀을 통해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고 족욕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이래서 우리가 넣는 것만 생각하지만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피부를 볼 거예요. 피부. 피부는 향기 분자가 표피 사이로 침투가 되면은요. 진피를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과 림프로 가가지고 전신 순환을 하게 돼요. 여기 앞에 피부를 보시면은요. 이 피부 단면도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 피부가 굉장히 얇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표피, 진피, 뭐 피하 조직, 여기에 혈관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잘 향기 분자로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 잘 하는 이유는 뭐죠? 분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몸에서 적용을 하고 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 이제 피부 호흡, 그다음에 후각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 후각에 대한 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첫 번째 아까 대뇌 변형계에서 얘기하는 것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감정, 그다음에 성욕, 식욕, 기억, 학습 기억 능력 조절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뇌피질이나 뇌하수체나 시상하부가 닿으면요.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호르몬, 면역계 움직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대뇌 심피질과 해마에도 자극을 하면 상상력과 창조력,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이 후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뇌도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통해서 할 때는요. 피부세포의 재생과 피지 분비선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일을 쓰면은요. 좀 너무 기름지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한 것들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엄청 지성 피부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세요. 저 진짜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기름? 엄청 많았어요. 20대 때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얼굴에 이렇게 기름종이 한 장 가지고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마에 하나, 볼에 두 개, 코에 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해도 이것들이 엄청 기름이 많이 돌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오일 쓰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름 꼈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건조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은 그렇게 막 기름이 막 너무 껴있거나 그렇지 않고 잘 유수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지성 피부인데 화장품점에 가서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를 해보면 유분이 많은데 수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밖에 나와 있고 안은 건조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오일을 쓰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부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주름도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피부에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피지선 분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것을 저는 좀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에센셜 오일의 추출법하고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추출 부위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